반갑습니다. 2019년 1월 4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증권면으로 가죠. 기관 1조 매물 폭탄, IT, 바이오주 급락,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다시 깨졌다. 3일 코스피 지수는 16.30포인트 내린 1993.70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이 깨진 것은 작년 10월 29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네, 우울한 소식이네요. 예. 이게 세 번째요. 예, 세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이네요. 2018년 10월 29일 날 코스피가 1996.05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때 2000선이 한번 깨졌죠. 그래서 이때 깨트린 주범이 누구냐?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약 2조 가까이 순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코스피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폭락이 왔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4일 하필이면 또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좋은 날에 이런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다우지수가 그중 하나인 다우지수가 2.9% 급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또 2.7% 급락, 나스닥 지수도 이에 질세라 2.2% 급락.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라는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안 나왔죠. 그래서 검은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때 또 미국 증시 한번 대폭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 또 폭락이 나온 거죠. 참 불안합니다. 예?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이 방구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예, 아나콘다만한 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안한데 일단 요번 폭락에 대해서 좀 보죠. 2000선이 깨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PMI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매 관리자 지수.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제조업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래서 제조업의 척도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요게, 국가통계국에서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조사 대상이 누구냐?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 그러니까 국가 소유 기업들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49.4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PMI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차이신 PMI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사 대상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요 차이신 PMI가 지난달에 49.7로 나왔습니다. 둘 다 50이 안 되죠,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 보통 기준점을 50으로 보는데요. 50이 넘어가 버리면 제조업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다. 예, 불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요. 50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제조업이 지금 불황이다, 불황.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들으신 바와 같이 전부 다 지수가 50 밑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제조업이 불황의 상태에 있구나. 결국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 혁명 자꾸 그러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제조업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로존에서 독일이 큰 소리 아직도 뻥뻥 치는 이유가 제조업이 살아있잖아요, 독일은. 반면에 그리스 같은 나라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그다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나라들은 주로 관광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그래서 제조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2018년도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4%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또 뭘 의미해요? 왜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뭐야? 중국이 수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인데 왜 안 하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천선이 깨진 두 번째 이유는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근데 애플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도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총 4개 분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이제 1년 동안의 그 장사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중에서 특히 12월 맨 마지막 달이. 근데 이 미국의 애플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9월 결산 법인이에요. 9월 결산, 그러니까 1년 중에 9월 달에 최종 결산을 하고 10월부터 다음해 회계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1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플은. 2019년도 회계연도 1분기, 즉 2018년도 10월, 11월, 12월 요 석 달, 요때 그 실적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얼마나 낮췄냐? 94조 8천억으로 낮췄는데요. 이거는 약 10%를, 기존에서 10% 정도를 낮춰버린 겁니다. 실적 전망치를. 왜 낮췄겠어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낮춰버렸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애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아이폰을 팔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판매량 중에서 중국 등의 어떤 그 중화권, 근데 뭐 그냥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그 아이폰 매출이 전 세계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해요. 큰 거죠, 이거는.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중국인데, 중국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국의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뭐 안 팔리겠죠? 예전만큼 안 팔리겠죠, 아이폰이? 그러니까는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 근데 만약에요, 애플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애플이 중국 뭐 시장이든 아니면 뭐 자국, 즉 미국 시장이든 하여튼 시장에서 애플이 무너져 버리면, 예를 들면 아이폰을 아무도 안 사.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특히 반도체 업체가 타격을 많이 볼 겁니다. 예, 모바일 디램 이런 걸 아이폰에다 아이폰에 장착이 되잖아요. 아이폰을 수출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뿐일까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각종 부품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BH, 삼성 SDI, 삼성전기, 이녹스 첨단 소재, 더구전자 등등. 뭐 LG 이노텍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데 여기도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도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셧다운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침몰하고 미국도 침몰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리겠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간다? 소위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갈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은 뭐가 있어요? 금, 일본 엔화 뭐 이런 게 있겠죠. 채권, 미국의 국채 이런 거. 그래서 그쪽으로 다 피신을 할 것이다. 끝으로 그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그 지수 200 선물이 아직까지는 코스피 200 지수 현물보다는 더 높아요. 선물이 현물보다는 더 비싸, 지금은. 이거는 정상입니다. 그 격차가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코스피 200 지수 현물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이거는 강력한 시그널 신호입니다. 뭐에 대한, 앞으로 한국의 경기가 떨어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증권명 기사는 최대한 스피드하게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일면인데요. 요즘 좀 시끌시끌하죠. 예, 전직 그 기재부 사무관이셨죠, 그분이 신재민 씨. 뭐 이 폭로에 지금 뭐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사 보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2017년 말 부총리 재직 시절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신과 정책은 다른 문제라며 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책임은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또 요약 정리를 먼저 하겠죠. 해보겠습니다. 이 신재민 씨가 폭로한 내용, 적자국채 발행 용어도 생소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을 좀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이제 정권 초기죠. 문재인 정권의 초기 시절인데 기획재정부는 그 세수가 그러니까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는데 세입은 걷어들이는 세금, 세출은 그 걷어들인 세금을 지출하는 거죠. 근데 세입이 세출보다 더 큰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야? 그 세금에 대해서 즉 그 자금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재부는 그 당시에.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왜 안 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제 이 신재민 씨가 폭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하라고 부총리가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바이백을 취소한 겁니다. 바이백.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첫 번째, 적자국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두 번째, 바이백. 이게 뭐야 또? 일단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적자국채는 국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죠? 근데 앞에 적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분을 메꾸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입보다 세출이 더 커. 일반 가정으로 비유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은 적자가 나잖아요. 예? 속된 말로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빚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출도 받고 다 하잖아요. 은행 가서. 아니 뭐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그건 뭐야? 부채 다 빚이야.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빌리는 돈, 그게 적자국채.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돈을 빌려요?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그래서 적자국채가 그런 뜻이고요. 바이백은 뭐냐? 그럼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데, 즉 빚을 내어오는데 이거 안 갚으면 됩니까?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바이백은 뭐냐? 그럼 갚는다는 거는 뭐야? 자기가 찍어낸 발행한 국채를 자기가 다시 사오는 겁니다. 이제 되사오는 거죠. 자기가 팔은 거를 자기가 다시 되사는 거잖아요. 이걸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되사온다. 그게 바이백. 그래서 바이백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럼 이 부총리는 왜 이렇게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하라고 왜 강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왜 강요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 개념이 개입이 되는데요. 정무적 판단은 또 뭔 말이야? 정무적 판단.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 정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고 유불리함을 따져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무적 판단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부총리가 판단을 했던 거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2017년 12월일만 해도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이런 초기에 자금을 미리미리 충분히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만 정권 말에 갔을 때 자금이 떨어져 갖고 허걱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미리 초창기에 미리 최대한 땡겨올 수 있을 만큼 자금을 끌어다 쌓아놔야 된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국채, 즉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버리면 또는 안 해버리면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권 교체 연도에 이때 정권 교체 연도라는 게 뭐예요? 정권 이제 막 출범했을 때 그 초기 그때
이 비율, 즉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확 줄어버리면 이게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예? 이거죠. 참고로 이 국가 부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을 만약에 전 그 부총리 생각대로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버리면 국가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 그 숫자가 커지면은 국가 부채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왜? 국가 부채율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국가 부채율이 높다? 그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 부채율이 높다는 거는 나라에 빚이 많다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빚이. 그건 나쁜 거잖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앞서 얘기한 정무적 판단, 즉 정치적으로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거를 따져보는 그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국가 부채율을 다소 좀 높여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부채율이 좀 확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정권마다. 그 5년 동안에 이 부채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조금씩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이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라. 그래서 국가 부채율을 좀 높여놔라.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부채율을 낮춰가는 거죠. 정권 내내 조금씩. 근데 만약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 부채가 줄어드니까 국가 부채율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 부채율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해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해 예를 들면 GDP가 줄어든다든가 해갖고 국가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정권이. 욕을 무지하게 먹겠죠. 국정 운영을 더럽게도 못하네 이러면서 무능하다 이러면서. 더구나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돼버렸네? 예를 들면 대선에서 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정권 탓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쉽게 얘기해 더불어민주당 니네가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더럽게도 못해놔가지고 국가 빚이 이렇게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버렸다. 이거 다 니네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펼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굳이 발행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끌시끌한 신재민 그 전 사무관의 폭로, 적자 국채 발행 관련돼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